근데 요즘 사람들이 플랫폼 자꾸 그 얘기를 해요. ICT가 특히.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ICT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새로운 정의 중에 플랫폼의 최근 정의가 뭐냐면 이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코시스템인데 이게 액세스 포인트하고 인터페이스를 많이 갖는 액세스 포인트 그런 이코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이게 ICT건 일반 우리 상식적인 플랫폼이건 간에 이렇게 불려진다. 제일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이거 저 기차 승강구라구나 하여튼 이게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 이 플랫폼에는 항상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넓게 나갈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그 유럽에서 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모든 도시의 센터는 기차역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바hnhof죠. 독일 말로. 바hnhof 철도역, 레일웨이 스테이션. 그 바hnhof에서 시작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역이 조금 이렇게 처지는 기운이 있는데 사실은 역이 옛날 오래된 도시로 보면 항상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많은 역들을 다운타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일로 올라가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게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조금 전에는 퓨처폰이라는 게 있었다. 퓨처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퓨처폰은 터미널이다 이거예요. 단말기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는 펑션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펑션을 서술하려고 사용 설명서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 퓨처폰들은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근데 이 스마트폰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무슨 사용 설명서가 있겠어요. 거기에 앞으로 지나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그 플랫폼을 만든 삼성전자나 애플 이런 데가 다 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가 플랫폼이라기 때문에 한 장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제일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 플랫폼인 사업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게 애플이 만든 그 아이튠 앱스토어 이런 데 보면 6대4로 뭐 이렇게 놀아먹고 뭐 이런다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런 플랫폼에 내가 뭘 갖다 싣기만 하면 나한테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요즘 다 플랫폼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담을 헐고 연결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기본 사상이 뭐냐? 기본 사상이 사실은 인터넷 2.0에서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 2.0. 인터넷 2.0이 뭐야? 개방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육성시켜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참여하고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어딘가에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참가하고 개방하고 공유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 2.0 새 세상을 열었던 그 인터넷 2.0라는 그 개념이 바로 실체로 보면 플랫폼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시사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태계라는 말도 쓰는데 플랫폼하고 생태계는 무슨 관계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상당히 서로의 압수한 관계인데 밀접한 관계인데 플랫폼이 생기면 많은 외부의 3자들이 와서 그 플랫폼에서 뛰어서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 뛰어노는데 이게 잘 보면 군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게 이코시스템 이꼴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이 이코시스템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창조 경제도 똑같은 이론이다.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기술을 기반의 공통 기술의 플랫폼을 만들면 국가가 그 공통 기술 국가 플랫폼 위에서 시민과 기업과 국가가 같이 부가 있는 일들을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창조 경제라는 국가 경제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다. 다 플랫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연결이 초연결 상태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로 이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영업하실 때도 이렇게 낮은 뭐 이렇게 가지고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층에서 홀리스틱한 비유에서 이렇게 봐주는 게 중요하고 왜? 하일리 커넥티드된 소사이티라는 걸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가 홀리스틱한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높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러면 플랫폼의 밸류를 근본적으로 높이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생각할 게 이게 플랫폼이니까 외부로부터 크로스 네트워크가 많이 들어와 있겠다. 얼마나 많이 외부하고 연결을 하느냐. 그죠? 엑스터널. 내가 갖지는 못했는데 캐패시티가. 근데 그 충분하지 못한 그 캐패시티를 커버하기 또는 더 부과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얼마만큼 더 연결을 하느냐. 이거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또 한 가지 관건은 이 스케일이 커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그죠?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서 뛰어노는 사람들이 그 사이즈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 축이 결국은 플랫폼을 좌우하는 이러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외주다. 외주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싸든지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니까 밖에다 주자. 이런 게 외주 아니? 그 외주는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규모 면에서는 큰데 이 엑스터널리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외주 주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게 부가가치를 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근데 이 볼륨은 상당히 지금까지 컸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매니팩처링에서도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선, 구매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작은 숫자의 엑스터널리티고 볼륨은 외주보다는 상당히 작은 거로 자기네 라인선상에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노센티브 여러분들 하세요? 처음 들어봐요? 이노센티브가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만 오픈되어 있는 마켓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떨어졌다. 돈을 벌고 싶다. 용돈을.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되지. 그 대신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사고 싶은 기술이 무언가 내가 팔고 싶은 기술이 무언가를 하는 인포메이션 중개소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고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에 알래스카 주가 있는데 거기 미국 유조선이 어떻게 가다가 빙산에 걸려가지고 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누출됐어요. 이게 이제 추운 데서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에 가면 뭐 아이스 중에 슬러시 아이스라는 거 있죠, 그죠? 얼음을 갈아서 만든 무슨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 슬러시 같은 형태로 들어가서 떠 있기 때문에 보통 바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위로 뜨니까 위를 이렇게 만들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러니까 진짜 죽이는 콘텐츠가 있네. 그래서 킬러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온 다음에 대박이 나네 이런 느낌을 주는 세렌디피티라는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관심을 계속 유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창조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경제를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창조경제라는 게 우리가 기술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이 딱 맞아요. 근데 뭐냐?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이게 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이끌어줘서 경제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이걸 해주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 기술 중에 메타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메타 테크놀로지라는 상층 테크놀로지이면서 이게 공통 이거 모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공통 테크놀로지를 국가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3D 프린팅,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메타 테크놀로지라고. 어느 기술이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공통 분모적인 기술. 이거를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메타 테크놀로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공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킬링 컨텐츠입니다.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이게 흥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국가 플랫폼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다. PASS1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거를 만들죠. 근데 이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하는 기본 개념은 뭐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네? 누구든지 와라. 이런 핵심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갖고 누군지 와라. 이런 플랫폼을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불려지냐 하면 이 파티시페이션, 참여 정부. 이렇게 지금까지는 말로 그냥 참여 정부 뭐 이렇게 개념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 실제부터 실제로 해야 될 일은 플랫폼을 통한 이 파티시페이션을 조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 이 킬링 컨텐츠를 갖고 이제 야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관심 있게 이제 바라다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렌디피티의 이 정말로 대박이 난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기업이고 참가했더니 기업이고 개인이고 뭐 국가고 간에 근데 이 참가해서 정말로 이게 즐거워진다는 건 그 어떤 형태를 갖고 즐거워지겠냐. 우리가 가령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데 앱을 넣어주면 대박이 나는 걸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야, 그 애플이 제공한 그런 개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앱을 하나 짜서 거기다 넣어줬더니 이게 뭐 6대4로 돈이 생긴다 나한테 진짜로. 대박이다 이건. 그거라고 바로. 그 대박을 향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코시스템이 나타난 거야. 생태계. 그거를 엮는. 하나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죠? 앱이 손을 잡고 딴 데 압수하고 또 사람도 이코시스템이 일어나겠지만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 앱이면 그 오락 앱이 또 자기네들 앱끼리 또 연결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난다. 크리에이티브 생태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뭘 하냐?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뉴 마켓을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뉴 마켓이 뭐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실업자인 청년들이 이제는 일로 뛰어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꼭 이제 이바지가 된다. 이게 근본적인 창조경제의 개념이에요. 근데 창조경제의 개념이 지금 보면 우리가 딱 보기에 또 플랫폼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청와대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았으면 PR이 잘 됐을 텐데, 그지?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 생긴다 이랬는데 창조경제는 창조성을 강조하는 이놈의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화제가 안 된다. 지금 과거를 그러면 이 플랫폼에 상반돼서 과거를 뭐라고 부르는 게 좋으냐? 개념상으로 보면 파이팅이다 이거야.
파이핑. 파이핑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송유관? 송유관이 이렇게 와요. 옛날에는 무슨 관리를 한다는 게 이 송유관 같이 이렇게 따가가지고 여기서 도중에서 누가 땅땅해서 개방하세요. 그리고 똥똥 뜯기면 도둑놈이고 이건 잡아가는 놈,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의 파이핑 산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구하는데 신경 많이 썼어요. 이 그림. 이것도 파이핑 같긴 한데 이건 다른 파이핑이다. 이게 그 관이 없어요. 막 오픈돼가지고 하나의 축으로 정말 막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거. 그래서 플랫폼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대박이라는 어떤 재미와 흥분, 그 다음에 힐링하는 콘텐츠, 이게 중요한 사상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다 이게.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뛰어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되는 건데 오픈 가든이다 이거지. 기본 개념이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오픈 가든, 누구나 와서 뛰어노는 개방된 정원이다 이거예요. 열린 정원이다. 옛날에는 뭐냐, 벽이 쌓여 있는 정원이었다. 벽이 쌓여. 이렇게 되면 벽이 있다. 여기 정원이 아무리 좋아도 벽이 있다. 길이 있고 오픈된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할 때 이 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플랫폼을 관리해주는 플랫포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포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아까 히딩크 얘기도 했지만 이 이벤젤리스트 같이 이렇게 전파하고 개척해주고 이 밖에 가가지고 선전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이런 걸 보완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완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컨텐츠적인 의미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성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뭐 애플이 갖고 있는 애플 스토어 물론이고,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 커넥트, 페이스북 커넥트가 그 링크드인 같은 거를 좀 비슷하게 흉내내서 하려는 건데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애마존의 A 스토어가 있고 Z 스토어가 있는데 애마존이 자기 물건을 딴 마켓플레이스에다 넘겨줘서 열면 그걸 A 스토어라고 부르고, 딴 온라인 쇼핑몰 같은 놈들이 자기 애마존에 들어와서 같이 장사를 하면 이거는 Z 스토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백화점이 잘 보면 이게 플랫폼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임대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건물을 지어놓고 명품관 만들어놓고 슬롯을 딱딱딱 나눈 다음에 야 여기는 구찌 들어가라, 여기는 뭐야 좀 얘기 좀 하세요. 좋은 브랜드 뭐 카체 들어가라, 뭐 람빈 뭐 이런 걸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야 너희들 장사하고 대박, 너희들 백화점이니까 돈을 잘 벌겠죠. 그래서 돈을 25% 상회하는 돈을 뜯어가는 게 백화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임대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그게 플랫폼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슬롯을 했고 와서 니네가 놀아라 여기서. 그리고 놀고 조금 내 이렇게 받아간 거랑 똑같아. 애플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 그게 피지컬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백화점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월마트의 EDLP가 뭐의 약자일까요? 월마트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야.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딱이야 딱. 그거 역시 높으신 분하고 낮으신 분하고 차이가 있는. 싼 데만 찾아가니까. EDLP의 그 생각이라고. 근데 EDLP라는 그 생각을 월마트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한 거예요. 낮은 위치에서 하면 옆집보다 싸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제일 낮은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시펜이나 시어스보다 50%하고 여기 뭐 자네 55%하면 그럼 우리 45% 하자.
그런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가 정책이 월마트가 있는 게 아니라 월마트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제시펜이 시어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스운 거다. 이게 근본적으로 높은 데서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프레임을 짜서 다시 보면 EDLF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높은 데서 미국 전역에 다니는 그 카고 트럭들이 빈 차로 막 다니는 게 있거든요. 한 번 실어다 주고 빈 차로 다니까 그것들 다 어디에 얼마의 양을 갖고 지금 그 카고 트럭들이 다니는지를 철저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고. 거기다 이 물건을 실어주고 이쪽에 내리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운송비를 좀 절감하니까 더 싸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좋아하는 물건이 더 많이 나는지 뭐해서 미리 그걸 잡아놨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수도 없이 그 높은 데서 홀리스틱한 뷰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최고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그 새로운 생태계, 구매선, 뭐 판매선, 뭐 이런 것들의 그 에코시스템들을 많이 갖고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최고의 요즘에는 또 실리콘밸리에 또 연구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런 것도 만들었다고 해요. 월마트 랩스라는 게 있다는데 실리콘밸리 저는 안 가봤는데 가봐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플랫폼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고 제시펜이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시어스, 뭐 제시펜이, K마트는 이따가 망했죠. 그런 것들은 똑같은 이 체인 스토어인데 체인 스토어들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게 스토어 위딘 스토어 이런 거를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네가 다 했어요. 물건을 사다가 다 재고 부담을 안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꼭 우리 백화점 같이 백화점 속에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게 한 거죠. 명품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 하류 물건만 파니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네임들을 갖다가 이제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런 데 밀려가지고 좀 부실부실한데 베스트바이는 잘 되고 있어요. 베스트바이가 뭐 파는 체인이죠. 미국에서. 가전제품 사려면 베스트바이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게 이 서킷3라는 이거보다 더 전에 큰 체인스토어가 있었는데 그 체인스토어가 망했죠. 이것 때문에. 베스트바이 때문에. 근데 베스트바이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 베스트바이 그 매장에 가면 전자제품이 많은데 그 소니 스토어, 삼성 스토어, LG 스토어 이런 것들을 입점을 시키고 자기네는 그 입점비만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운영해 이제는 꼭 우리 백화점 같이. 그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그런 거야. 왜? 옛날에 사서 팔았을 때는 베스트바이 사람이 설명했을 거 아니야. 그럼 삼성 이거 왜 무슨 개념이 있어? 잘 모른다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 매뉴얼 뒤져보든지. 근데 이제는 삼성 사람이 직접 나와 서 있으니까 물어보면 쫙쫙 대답해 줘. 그래서 이거는 진짜 손으로 만지는 정말 가전이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사는 거하고 이 실제 파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물건이. 그거 알아요? 가전제품 똑같은 거를 사도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돼. 이게 똑같은 모델명을 갖고 있어도 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샤오미, 중국에서 제일 싸게 핸드폰 만들었다는데 샤오미가 이제 자기네들 특수의 마이유이라고 뭐 읽는다는데 마이유이 OS 같은 거를 이상한 걸 심플한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싸게 이제 공급을 한다는데 그것도 다 이런 새로운 이 플랫폼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혁신을 잘 했는데도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망한 회사가 많다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노키아라는 거예요. 노키아는 사실은 스마트폰 특허를 제일 먼저 낸 회사죠. 그래도 이게 망가졌어요. 이게 왜냐면 자기네들 그 홀더폰이 자기 세계 1위니까 마켓시어가. 그래서 그걸 더 팔아먹으려고 지탱하다가 망가졌고. 그 다음에 코닥도 마찬가지예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견한 회사예요. 발명해서 시장에 내놓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이게 자기네 기존 카메라 팔아먹어야 되니까 코닥이. 그래서
필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지탱 안 해다가 많이 그런 애가 있죠. 그 소니가 우리 비디오 기기인가? 그 비디오 기계 버전을 베타 버전을 만들었는데 길거리에는 VHS가 있었고 그래서 베타를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많이 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이 베타 버전을 개방을 안 했죠. 딴 회사가 쓸 수 있도록. 근데 시장은 벌써 VHS로 다 잠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니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이 베타 버전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방송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면 베타 버전 기계로 뭐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이 그림 어때? 이 그림 또 내 구구해 오는데 또 한참 걸렸어요. 노키아가 막 불타는 거예요. 이 불로 막 끄는 거예요. 지금 노키아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러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렵고 코닥은 이거 어때? 완전히 갔어. 완전히 갔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플랫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어포트 아니에요? 그죠? 에어포트도 다 플랫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도 인천 에어포트가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뭐 5년 연속 뭐 1위라나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 인천 에어포트를 딱 보고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 그래요. 그 에코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입국해가지고 나가는데 길거리 나가는데 12분 걸린대요. 그다음에 출국하는데 16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다는 게 세계 어느 공항 중에서. 우리가 사실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그죠? 야, 이거 나가는데 내가 또 1시간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LA 내리면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게 한 3, 40분 여기서 또 서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싸싸싸 정말로 그죠? 대단해. 손가락 탁 대고 쭉 나가고 이게 뭐 아주 잘 돼 있어. 그게 다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회사의 힘이야. 그죠? 근데 또 뭐 자네들이 잘 돼 있는 게 뭐 이런 거라 그래. 이게 사람이 빨리 가면 이게 떨어지는 게 없지 않을까? 공항에서 뭐 딴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빨리 입국을 시켜놓으면 그 남는 시간을 갖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사러 다닌다는 것이 그 상점에서. 그래서 딴 공항보다 이 49불을 더 쓴대요. 통계를 내면. 그러니까 50불씩 더 사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공항에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장에서 매장 오르면 거기서 몇 프로 뛰니까 또 공항이. 그 다음에 이 빨리빨리 이렇게 되게 해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남는 시간 갖고 마사지도 하고 샤워실도 있고 그래 거기. 샤워도 하고 별거 다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 골고루 해서 이 돈이 많이 생긴다는데 이게 한 사람 오면 10,000원이래요. 공항에서 남는 돈이. 그 공항산 우리 무슨 환승료라는 거 있죠, 이렇게 비행기가 거쳐서 간다든지 사람이 내린다든지 그러면 10,000원씩 받나 봐. 10,000원씩 받는데 이게 한 700만 뭐 이렇게 1년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700억 버는 거예요. 통행 사람은.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래도 이상하다 이거야. 이게 왜 1위가 됐을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공사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1위 된 비결이 있냐? 있다 이거야. 이 정도 말고. 모르겠어요. 이걸 봐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광고가 없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광고가. 보통 외국공항 가면 뭐 말보로 사세요. 뭐 여자가 또 무슨 뭐 슬립한 담배 뭐 이렇게 피고 막 이런 게 쫙 붙어 있는데 맞아요. 하나도 없잖아. 붙어 있는 그림이라고는 무슨 경주 불국사 뭐 이렇게 그다음에 관광 순례하는 거 뭐 이런 거만 있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안방에 말보로 광고 안 붙이잖아요. 어지러워서. 모르지. 또 이상한 여자 사진 붙이는 사람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광고를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딱 들어오면 안방같이 생각하는 거야. 안 하다. 왜냐면 막 시끄럽잖아. 이게 광고가 붙이고. 광고가 없는 공항이에요.
이게 광고가 없는 만큼 뭐를 이게 돈을 버냐면 이거로 돈을 버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생태계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수인 공항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한 밸류 체인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국가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기업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기업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냥 저렇게 엮어서 어떻게 수출을 지원해줘야 중소기업이 수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 수출 플랫폼이라는 걸 요즘 많이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이 복합적인 의미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시각이야.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한번 이렇게 써머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1. 네트워크 외부 관점에서의 사용자 증가를 늘리고 플랫폼 가치 증가를 물론 늘려야 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 대박나는 것 같은 재미와 흥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플랫폼에게는 그 다음에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킬러 컨텐츠가 여기 써 있는 퀄리티라든지 코스트 다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라든지 타임 이런 것 등등에 대한 하나의 메리트, 최소한 하나 이상의 메리트를 갖고 이 킬러 컨텐츠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이제 하나의 또 제약 중에 하나가 이게 정보가 자꾸 누설되면 거기 들어가 있는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오픈네스는 하는데 이 바운드네스가 어떻게 돼 있다는 신뢰를 분명히 줘야 된다. 가입자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플랫폼 운영하는 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뢰 또는 이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해줄까 이런 거에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결을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킨 개념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마켓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저기 앞에 QCDRT에서 T가 뭐예요? T? T, QCDRT에서 3번. 타임이에요? 타임리죠. 타임리. 딱 적시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아키텍처 디자인 스트레티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건 항상 와서 계속 거기서 놀아야 되는 이게 부가가치가 나오니까 온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킬러 컨텐츠 이 뛰어논다는 거는 세렌디피티 이게 얘기돼 대박나는 그런 흥미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사람들 얘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탠드 언론 하면 이렇게 고객하고 우리 종업원들하고 또 투자자들하고 뭐 스테이크홀더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기업이었다. 이 기업의 입장을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플랫폼 위에 뭐가 있어요? 파트너가 있고 커뮤니티, 소사이티가 물론 있어야 되고 이 플랫폼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터미널하고는 상당히 다른 컨셉으로 터미널의 컨셉이 있고 이거를 네트워크로 어떻게 해서 플랫폼에 넣고 이 플랫폼에는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잡아주는 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모바일 플랫폼이다 그러면 어떤 이런 스트럭처로 구조는 되어 있겠지만 이 에코시스템의 컴포넌트 구성 성분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스파이스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플랫폼 빼고 앞대가리만 짜면 스파이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에 양념이 소스가 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플랫폼을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는 여기를 보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보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무엇을 맺어줄까 하는 스트럭처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 정말로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가지 정도인데 첫째 하나는 서치 엔진 베이스드 된 플랫폼 우리가 잘 아는 이 구글, 네이버 물론 그렇죠. 이 우버라는 게 구글에서 하는 거지만 이 우버도 역시 그 서치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20
전자상거래 베이스된 플랫폼을 우리가 또 많이 보죠. 그래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딴 마켓플레이스된 네 거를 A스토어, 자기네 입점시킨 G스토어, 그 다음에 뭐 아리바바 뭐 등등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NS 베이스된 플랫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베이스드 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걸 근간을 해서 우리가 플랫폼들이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나눠본다 그러면 이러한 네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특히 플랫폼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전쟁이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구글이 자기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애마존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 팽창을 막는 거예요. 애마존이 잘못하면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구글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삭제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고, SNS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로 진출하려는 이 구글이 드디어 유튜브를 끼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롬캐스트 TV 보세요? 크롬캐스트 보세요? 크롬캐스트 진짜 제가 한두 달 전에 누가 그거 봐야지 또 뭐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 5만 원 하나 주고 샀어요. 그 크롬캐스트 하는 USB 같이 생긴 거 하나 있어요. 그걸 저 텔레비에다가 HDMI 그 단자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바로 유튜브가 텔레비로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그 관광 갈 필요 없겠던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628 채널이요. 그 채널 628이 뭐냐면 무슨 여행 채널에 그거 맨날 보고 막 야 이거 그리스 나오는 거는 언제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유튜브니까 유튜브에다가 그리스 딱 치니까 딱 치는 순간 그 유튜브가 나오는데 진짜 요만하게 봤던 게 텔레비로 이만하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흐릿할 줄 알았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 그 관광 갈 필요 없겠어요. 그거 하고 앞에 그 여름 되면 수박 썰어놓고 이렇게 주스 마시면 뭐 이게 뭐 간 거나 다름없어. 앞으로 돈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될 것 같아. 5만 원짜리 하나만. 그 크롬캐스트 그 안 써보신 분은 한번 써보세요. 그거 상당히 그 좋던데. 네. 그 크롬이 그 구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크롬 그거에다 캐스트 쳐.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더 지금 베타 버전인데 그게 5만 원짜리가. 근데 그거 물론 그거 갖고 업그레이드 하겠죠. 이제 좀 더 개발되면 이제 모든 동영상들이 이제 거의 다 뜬다는 거. 텔레비. 그 다음에 이제 SNS 나가지고 이제 라인을 통한 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이것도 이자가 하나 빠졌는데 힘들을 좀 확장해가지고 이제 아마존도 자꾸 검색 엔진으로 나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자가 빠져. 이거 아침에 내가 졸아가지고 하나씩 뺐네. 그래가지고 소셜 커머스 쪽으로 이제 SNS도 자꾸 SNS 종류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자꾸 소셜 커머스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려고 했고,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로 스마트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전쟁이 지금 거의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제 과거는 매출액에서 순수하게 우리 영업이익이 어느 포션일까 이런 게 전형적인 기업의 형태였다고 보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총 매출에서 신제품 매출이 얼마나 차지하나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때가 온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항상 신매출이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나 하는 걸 철학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추진해줘야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써놨는데, 기존 인간 자원을 소진시켜가지고 일을 막 하는 그러한 수렵형 사고적인 생각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생태계적인 어떻게 경작하냐 이런 거가 중요한 사고가 됐다 관리인들이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결론이 딱 두 가지예요.
쉽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플랫폼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지금 현대사회는 우리가 다 하는 거는 힘도 없고 돈도 없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고객이 와서 더 이거를 부가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랫폼의 두 가지 팩터를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플랫폼에 올까?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서 어떻게 계속 머물면서 놀까? 이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킬러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플랫폼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뛰어놀기 위해서 대박 같은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세렌디피티가 무엇을 제공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주면 이제 우리 플랫폼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